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한 번쯤 연극 뮤지컬 연극 한 번쯤 보시잖아요. 그 내용을. 거기 보면은 로런스 신부하고 장 신부가 나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집안 간에 워낙 간력 다툼이 있어서 이 두 집안의 또 자녀가 둘이 사랑하고 하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로런스 신부가 개입을 하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런스 신부. 장 신부의 목소리가 민터바에서 잘 오셨습니다. 로미오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답신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장 신부. 네바다 다니는 우리 수도의 신부님 중 한 분과 동행하려고 찾아다녔는데 시내에서 환자들을 문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시 검역관들이 우리가 전염병에 걸린 집에서 왔다는 혐의로 대문을 봉쇄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민트바가 서둘러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로런스 신부. 그러면 누가 내 편지를 로미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장 신부. 전하지 못하고 아직 갖고 있습니다. 신부님께 편지를 드릴 수 있는 신부님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들 감염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런스 신부 깜짝 놀란 거죠. 무슨 불행이란 말인가. 이 편지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용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편지가 어떤 편지겠어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가 이 줄리엣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 사실 가짜인데 그 가짜라는 내용을 이게 근데 줄리엣은 진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짜라는 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전달 못한 거죠. 결국은 그게 비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건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도 신부름권을 찰 수 없을 정도로 감염될까봐 그렇게.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사실은 보면 바로 흑사병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때 전염병이었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제 흑사병. 요즘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거죠. 이 흑사병 없이는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러브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그 가정.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당시에 흑사병이 만연되어 있으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간 삶의 굴곡이 다양사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이 만약에 없었으면 줄리엣과 로미오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이. 다만 오해로 인해서 두 남녀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흑사병이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당시 나름의 전염병 검역 체계가 작동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작동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자가격리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래서 이 격리라는 개념이 당시에 존재했고 이것이 제도로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이 시행됐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사병은 주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처럼 줄거리에 이처럼 강력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불의의 문학 작품을 이렇게 살짝 이제 가미시켜서 비극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이제 의외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흑사병은 사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근대로 가는 근대라는 것은 이 법의 체계, 이 격리라든가 어떤 이런 체계를 갖춘 사회로 가는 어떤 이제 그런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흑사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3대 흑사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꼽는 이 큰 대역병이 있어요. 제1차 대역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AD 482년에서 565년 그렇게 그 당시 꽤 오래 살았나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산 이 황제. 그러니까 6세기 중엽에 발발을 해서 당시에 중동과 동남아족을 완전히 이제 휩쓸어 버려요. 이 병에. 그 자신도 병에 걸려요. 이 황제도. 나중에 이 병을 극복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전염병의 대유행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이렇게 역병이 돌긴 했어요.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이 흑사병만큼 이 팬데믹을 일으키는 그 당시 그런 병은 없었던 거죠. 가장 강력했던 거죠, 그 무렵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제2차 역병은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얘기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당시에 일어났던 그 흑사병이죠. 그래서 그 무렵의 흑사병인데 이제 14세기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15세기 거의 1세기를 다 휩쓴 거죠. 16세기 초까지도.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생명을 빼앗아 간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병은 1347년 크게 크림반도에 그 카파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페오도시아라는 이런 지역인데 이 제노바의 시민이었던 이 카파에 인접한 그 카차구 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군대가 이 포이아에서 공격을 하면서 이 군대 내에서 그만 역병이 도는 거야. 근데 역병이 도니까 이 칸국의 군주가 이 자기 그 아무래도 칸이라고 들어가면 몽골족 후이잖아요. 전쟁할 때 대단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퇴각을 결정을 하면서 이 역병이 이제 군인들에게 역병을 걸리니까 이 자국 병사들을 이 시신을 투석기를 이용해서 카파를 둘러싼 성 안으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 걸린 병사가 그리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역병을 그게 이제 유럽에 도착을 하면서 흑사병이 퍼졌다는 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제 그런 얘기죠. 흑사병의 유럽 전파 경로죠. 그게 바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대 대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50년대 발생한 거예요. 흔히 마르세유 페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1920년에 잠깐 출연했다가 1850년에 이렇게 확 붙은 이 흑사병인데 이 마르세유 페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14세기 아까 그 무렵의 흑사병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때의 흑사병은 그러니까 마르세유 페스트의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왜냐하면 이 무렵에 이 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렵에 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배냐면 이 지중해 연안을 이 맴도는 배가 있어요. 이 상선. 이 상선에서 발생한 거예요. 상선에서. 그래서 마르세유의 어떤 한 군데 그랑생 앙뚜안이라는 이름의 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귀중한 이런 물건을 싣고 가는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법령을 거치 않는데 약간의 비리와 부정이 개입을 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자고 하는 점에서 거기에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뭐 뇌물도 뭐 작용을 하고 또 부시장도 개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인간의 탐욕이 개입된 패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세계 3대 이 흑사병 이제 패스트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 19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 세계 4대쯤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흑사병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는가를 지금까지 이 3번 거치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흑사병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당시 의학 기술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파리 대학 의학부의 교수, 파리 대학 역사는 대단히 깊어요. 그게 12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1348년 10월에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지구 어떤 대기의 치명적인 오염, 그 당시 무슨 오염이 있었겠어요? 자동차도 없는데 그 오염은 뭐냐면
바로 1345년 3월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서면서 그 당시에 어떤 뭡니까 자전적인 공전적인 우주적인 그런 먼지가 일어나서 그것이 흑사병의 원인이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대단히 과학적인.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환각의 그지없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파리대학 교수가 발표했으니까 상당히 뭐 의미 있다고 얘기하겠죠. 엉터리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다는 거죠. 그만큼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흑사병 위에 달라진 세상.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럼 첫 번째, 로마 시대의 흑사병의 경우에,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발병했던 이 병.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는 약 38년 정도 재임을 했는데, 이 흑사병이 발병하고 나서 이 격리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을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법 대전을 펼쳐하는데 대단히 몰두를 해요. 법의 어떤 정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법률을 이제 재정비하고 동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부흥을 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은 또 그 이후에 흑사병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흑사병에 이제 뭐 그 당시 마녀 사는 거 막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격리 쫓기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신의 뜻, 지금의 우리 극단적인 어떤 그 기독교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순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데 그래서 일부 신부들이 이렇게 그 당시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마녀라고 해가지고 공개 처형도 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을에 온 동네에 막 이 피로 물들게 그게 다 감염범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래서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직자들이 급감되면서 동시에 성직자들은 운택이 또 낮아지면서 형편없는 성직자가 되는 거야. 또 형편없는 성직자들은 당연히 세속적인 걸 많이 밝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티켓 팔고 이거 사면은 천국 간다. 막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흑사병 시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 미달인 성직자가 배출되다 보니까 이게 종교혁명의 어떤 원인이 돼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 뭐 루터가 1517년 짱 하고 나타나서 95개 반박 문장을 쫙 이면서 이 기존의 그 카톨릭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정면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는 거죠.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리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동시에 또 한편에는 또 르네상스를 또 가져오게 되고 이게 종교개혁과 동시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본주의로 가는 또 어떤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이렇게 유럽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무지몽매한 세계에서 조금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산을 이렇게 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남들은 막 나가 떨어지는데 이게 좋은 집안에 이런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또 인구가 급격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노동력 공급이 완화치 못하잖아요. 또 노동력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또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거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초기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이때 등장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신분제 과거에는 이제 중세시대 때는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제 농노 제도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시장 질서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더 이상 일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고 또
대신에 있는 뭐죠? 자산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런 데서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에 맞춰서 부르주아라는 신흥 계급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하튼 유럽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거에 거기에서는 이렇게 봉건 시대 때는 농노라는 이 계급으로 해서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노동력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동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산업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많이 바꿔놨어요. 많이 바꿔놓고, 또 동시에 이 신비르게 이런 발견. 왜냐하면 어떤 흑사병과 동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힘드니까, 또 동시에 그 무렵에 이 감자 농사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흉작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신대륙을 가는 거죠. 신대륙을 가서 그러면서 이 질병이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원주민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유럽에서의 병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서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을 거의 몰살시키잖아요. 그래서 제리미 다이아몬드라는 작가의 책을 보면 총균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균이라는 게 어떻게 어떤 세계화적인 현상을 띠고, 예를 들어서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옮긴 병은, 예를 들어서 이런 흑사병에 유사한 병이지만 또 가져온 병은 매독 같은 거, 이런 병이죠. 병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한 마르세유 이 패스트라는 3차 대역병. 3차 대역병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랑스 남부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이제 발생한 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랑생 앙투안이라는 배가, 여기에 이 배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지중해 연안을 도우면서 부자들을 위한 그런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했는데, 여기에 마르세유의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심지어 이 에스테르라는 부시장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배 안에서 선원들이 몇 명이 죽어요, 병으로. 그럼 당연히 이 배가 들어오서는 안 되잖아요. 검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일종의 전염병 같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서류상으로는 안전한 배로 판정을 받아요. 당연히 뇌물이 주고 받았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거기에 그 물건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검역증명서도 감염 환자 없이 예를 들어서 지중해 거기 연안 지역에서 출항했다는 검역증명서 가짜를 발급받고, 또 이러면서 또 항해 중에 발생한 선원 사망에 대해서도 흑사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딱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오면서 문제는 마르세유에 이어 프랑스 지방 전역에 쫙 병이 퍼지는 거예요. 병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분권 정치의 썩은 것이에요. 이때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이 무렵에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에 이 부분에 이제 언급이 되죠. 이 법의 정신 안에 이런 경미라든가 전염병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무렵에 우리가
그때 이제 프랑스 이 남부의 이 전염병이 쫙 퍼지면서 격리라는 제도, 격리. 전염병이 걸리면 40일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불어로 까랑뜨가 40이라는 뜻이에요. 까랑뜨. 근데 여러분이 이런 공항에 가면 까랑띠라고 쓰여 있잖아요. 격리 이렇게 이게 이런 이 여행 중에 아픈 사람들은 이쪽으로 격리해 주세요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까랑뜨에서 그러니까 40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격리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격리. 이렇게 김포공항 가면 까랑띠 이게 나오잖아요. 이 까랑띠인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은 아마 좀 유심하게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마리스 패스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40일 안 하잖아요. 우리도 2주만 격리해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만큼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2주 정도면 이제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때 이런 격리제도 이런 것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억류하면서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고 태양광을 쐬는 방법으로 이때 소독하는 어떤 최초의 어떤 체계적인 검역소가 이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이런 격리시설이 이제 쫙 해서 이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을 해요. 이 무렵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면 이렇게 격리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다시 이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만든 것은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계 이제 사실 네 번째인 거죠. 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공개할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자 우리가 몽테스키오 이후에 우리가 또 멜서스라는 사람 알죠? 멜더스라고 알죠? 흔히 얘기를 하죠. 멜더스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멜더스 트랩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뭡니까 마리스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근비 국가로 가면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인구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인구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 지구가 먹을 게 없겠다. 이 생산 공급 능력을 똑같이 그냥 그대로 보고 소비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 지구 사람들이 막 먹어지면 이거 곧 있으면 굶어 죽겠다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멜더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가난뱅이들 또는 뭐 이 빈곤층들 또는 제3세계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 좀 굶어 죽도 된다. 그래야만 이 지구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된다. 안정적으로. 그게 멜더스의 인구론이잖아요. 인구론. 그게 이제 멜더스 트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공급 능력의 발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염두를 안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의학 기술도 발전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공장 생산 능력도 발전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조림도 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또는 마른 포 있잖아요. 그냥 생산했던 것을 버리지 않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또 깡통을 해서 만들어서 먹고 여러 가지 이런 생산 능력이 발전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염두에 못 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멜더스 인구는. 근데 사실은 이런 트랩은 뭐 굳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기후 온난화, 요즘 말하는 그 다음에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지구적 위기를 보면 뭐 이해가 돼요. 이 지구에 대한 걱정, 이 사람도 지구에 대한 걱정을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멜서스이든 패스트이든
또는 코로나이든 또는 지구온난화이든 간에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이렇게 트랩에 걸린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우리가 고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덫에 우리가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덫에 걸리는데 소수는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소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덫에 걸려서 전쟁을 죽고 기아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대부분 이러는데 그러나 극소수는 탈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탈출하잖아요. 극소수는. 극소수 탈출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 불균등한 균등하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 맞기 어려운 주사도 2번인가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단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 페스트에서 그 부시장 에스텔이 사실은 이 배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사학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타인의 목숨까지 이런 걸 따진 거죠. 이 가능성을 가지고 따진 거죠. 내가 설마 이 배를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의 비록 그 산원들 중에 어떤 병으로 죽었지만 설마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까? 라는 것을 가능성으로 본 거잖아요.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을 봤는데 이게 확률로 이게 어떤 보는 거죠. 확률. 대부분 소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부르주아라 할까? 소수의 권력, 자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 다수의 목숨이 오가는 이런 중차대한 어떤 트랩이 있는 이런 일들을 가능성,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확률로. 그래서 이게 그래 들어와도 돼. 대신에 그게 오히려 뭐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부분의 여태까지 보면은 자본가들이 그렇게 따져왔어요. 이 탐욕은. 그래서 1970년 포드 자동차가 자사의 승용차 모델 핀토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결함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인명 피해가 오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목숨값을 계산한 거야. 그러면서 또 계산해보니까 그거를 이게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해 더 많이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보면은 이 어떤 핀토 사례가 사실은 현대 이 자본주의에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봉쇄를 할 수도 있어요. 봉쇄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거 말고 얻는 이익이 또는 봉쇄하면서 우리가 뺏기는 손실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래 봉쇄보다는 적당히 봉쇄를 하는 게 낫겠다. 예, 뭐 그런 또 이번에 어느 모 장관의 남편도 해외여행을 웬만하면 하지 말지라고 했는데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떤 가능성을 연구해 어떤 통계를 보고 하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인간의 어떤 탐욕인 거죠. 탐욕.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가진 자들 또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률 게임으로 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데 대부분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수는 확률 게임에 가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패스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흑사병이 발생하고 이 어떤 발병을 하고 이럴 때 그 이후에 보면 늘 어떤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법을 재정비하고 항상 법을 재정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항상 뒷받침돼요.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면에서 이제 법도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법도 이제 재정비도 하고 뭐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런 법학자들
열심히 지금 뭐 연구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이런 것도. 물론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이쪽도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은 계속 이거 아니더라도 발전을 계속 해요. 계속 이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AI도 꼭 이것 때문에 AI가 아니잖아요. AI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쫙 그것은 어떤 기술의 일직선상 같은 발전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트랙이 있어야 좀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전환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몽테스키에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 사람은 법의 정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자본주의자. 그래서 상업은 파괴적인 편견을 고쳐준다. 자기가 온화한 습속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상업이 있고, 상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온화한 습속이 있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상업이 어떤 상업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예요. 상업인의 교육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죠. 몽테스키에는. 다만 이제 이 사람은 대신에 법의 정신을 했으니까 이걸 법이 철저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스키는 어떤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의 정신에서.